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7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심청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 전래동화로 만나기 시작해서 판소리로 창극으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작품인데 이 심청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국립창극단 공동 제작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을 장식했고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 공연도 마친 심청의 연출가 요나 김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나 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처음이 아니세요. 예. 네, 전에 국립오페라단이 타노이죠. 네네. 타노이죠 맞아요. 할 때 그때 제가 모셨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이번에- 아쉽게도 못 뵀다가 오늘 맞아요. 또 이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심청 얘기를 하려고. 예. 뭐 요즘 굉장히 사실은 보고 싶었으나 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그러진 그런 않겠지만. 얘기도 있더라고요. 2025년 공연계는 심청을 본 사람과 아.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정도로. 논란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네. 서울 공연 막 내린 지가 거의 며칠 안 됐잖아요. 그저께 내렸어요. 예. 네. 네. 어떠세요? 생생한 소감. 이제 끝내셨는데. 제가 일단 서울에서 2달 반을 지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름 한 계절을 심청과 함께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전선전 네네네.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야 계절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느낌이 아직은 안 없어져가지고 네. 약간 시공을 초월한 느낌? 네. 지금 나는 여기 어디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렬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만드는 동안에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이런 좀 상상을 해보셨어요? 뭐 안 한다고는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I don't care요 이렇게는 하지만 네. 이제 속으로는 또 수심하게 이것이 과연 통할까. 어쨌든 제 역할은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매개체가 돼가지고 저 시선으로 얘기를 풀어내서 공연을 해서 무대에 올리면은 이제 그거를 매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분들의 공감과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는 제 직업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저에게도 처음이었어요. 판소리를 처음 제가 그죠. 작품으로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그 질문이 끝이 없었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내가 하는 게. 그리고 이것이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제일 오래된 전통 문화고 네. 또 이제 전통에서 이제 명창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악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시는 예술가들이 계신데 내가 그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꺼내서 감히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관객들, 일반 관객들에 대한 또 그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심청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대충은 스토리는 그죠. 아는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은 항상 그랬어.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낼 때는 그래도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맞춰볼까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된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다른 작품을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내가 가장 믿는 얘기, 나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내 식으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한번 만들어서 또 제가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에 많은 미장센과 그 모든 무대 미학적인 도구를 최대한 풀 가동을 해서 한번 완성도를 높여서 한번 내보면은 그때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그 다음 제 손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생각으로 결국 항상 초심으로 돌아와서 가자. 그냥 가자. 네가 믿는 거, 네가 원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대신 설득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더하고 더해보자. 그런 자세로 갔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우세요?
만족한지는 저는 지금 제일 급한 거는 휴식이에요. 저는 이제 휴가를 반납을 하고 네. 내내 있었기 때문에 쉬셔야 되는데 또 여기 불려오셔가지고. 근데 뒤에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창작자들한테 카타르시스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가 직업이 소통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뭘 만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걸 보고 반응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런 다이얼로그 자체가 공연 예술의 묘미인데 이렇게 평론이 됐든 이런 자리가 됐든 관객들이 뭐 보내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됐든지 간에 저는 이게 공연 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 파장, 제 속에 남아있는 그 파장을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이나 기자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또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혼자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지금 방송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공연을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공연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안 가고 로비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서로 물어보고 야 그건 뭐야? 이런 게 사실은 잘된 공연이에요. 뭔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고 계속 이 로비에서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고 너는 어떻게 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재밌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날 분위기가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작품을 해석을 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이걸 믿어라. 그렇게 제가 강요를 하는 공연은 아니고 저는 항상 제가 제 식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호도 있고 불호도 있고 그러면서 논쟁의 장이 열리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듯이 저는 그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돌을 던지셨어요. 파장이 커요. 바위 던졌나요? 심천이가 바위를 풍덩했어요. 묻고 풍덩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인터뷰 화면이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여러 사람이 심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영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처음부터 보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심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막 엄청 다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심청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이게 맞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영상을 볼 때. 그거는 저 자신에게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그 심청전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걸 가지고 그 심청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러면서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미 그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이제 제가 관객 입장하실 때 15분 정도부터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봐야 될 공연의 일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시는 분은 프로그램 북을 보시다가 한번 시선을 들어서 볼 수도 있고 안 봐도 되고 그런 의미로 제가 틀어놨어요. 근데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탄호이저 할 때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그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울 거리로 나갔어요.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래서 이제 거리 곳곳에 뭐 지하철 들어가는 데도 되고 막 가게도 들어가고 뭐 온갖 데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녀노소 모든 분에게 한번 알고 싶었어요. 어린이도 있죠. 그리고 남자분들 아빠 나이쯤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젊은 청년도 있고. 근데 정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 분모가 있더라고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아빠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효녀가 아닌가요? 효녀 심청. 효녀 심청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그러면서 이 효녀라는 애가 참 타자화돼 있구나. 걔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래서 역시 어떤 성스럽고 자기를 바친 희생자들은 타자화되는 운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굳이 더 거대한 이름이지만 막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뭐 뭔가 막 마더 테레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잘 모르죠. 그냥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것만 타자해 버리죠. 근데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도대체 누군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진정한 자기 내면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파들어 보고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인터뷰를 제가 던진 거죠. 같이 생각해 볼까요? 라는 그런 제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아이들이 막 뛰어내려와서 막 왁작지껄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건 약간 근데 이게 이제 뒤에 이게 그냥 애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뒤에 설명이 가면은 돼요. 설명이 되는데 그럼 심청이 누군가요? 찾으신 심청은? 저도 아직도 모르겠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많은 심청들이 무대에 나오죠. 그 시작할 때 말씀하신 그 70명의 소녀들. 이게 70명이었구나. 70명의 소녀들이 69명입니다, 정확히. 그 중에 한 명은 무대에 서죠. 그래가지고 작은 어린 심청 역할을 또 하죠. 그리고 또 보셨다시피 거기 늙은 노파 심청도 하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15세, 당년 15세 심소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심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심청처럼 역할하는 무용수도 있어요. 다 의상은 똑같이 입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면적으로 한번 제가 심청에 대한 캐릭터에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면적이고 우리가 누구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소녀다 그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 많은 어린이들이 참 관객적으로 뛰어 들어온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쉬운 말로 떡밥을 던져본 거죠. 그렇게 떡밥을 어떻게 회수하는 시간을 제가 그리고 나서 가진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극 속에서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대답이 감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대답이 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본 분마다 그 느낀 감정이 다르고 또 이미지도 또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장치예요. 이거 참 리포트 나간 게 있어요. 저희 공연 담당 기자가 이게 1막만 그 전반부만 이게 프레스 리허설을 좀 공개를 해서 촬영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서 썼던 기사가 있는데 일단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감이 어떤 작품이었나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교복 차림의 소녀. 아이고 아버지! 목 놓아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는 안 못 보는 부친이 가난한 형편에 대책 없이 거액의 시주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고양리 뒷감당을 떠맡게 된 소녀는 결국 상인들의 재물로 자신을 팔아넘깁니다. 하늘이 내린 효녀라던 고전 판소리 속 15살 심청이 때론 분노하고 때론 방황하는 중2 소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일을 주무대로 활동 중인 오페라 연출가 요나김은 세상의 모든 딸들, 억압당하고 희생을 강요받는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심청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전 판소리 속 대목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면서도 순서를 뒤바꾸고 새로운 장면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기존 심청의 이미지를 전복시켰습니다. 소리꾼으로서 심청가를 배우는 내내 그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통쾌함이 밀려오면서 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과 무대도 독일 스태프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실험적 연극 등에 주로 쓰이던 무대 위 생중계 카메라는 관객의 시선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인물들의 이면을 담아냅니다. K-팝은 20년, 30년 된 아주 젊은 그런 K-컬처라면 이거만큼 더 넓고 깊고 그 가능성과 잠재성이 많은 그 K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템? K-컬처 장르는 없는 것 같아요. 판소리를 현대화하고 창극을 변주해 젊은 관객,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려는 무대 위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이제 좀 이미지나 이런 거 보시니까 좀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 중2 소녀가 됐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의 스토리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게 이제 각자들이 자기들이 읽어내는 방식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심청가라는 판소리 중에 오바탕 중에 하나죠. 예. 그게 완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거의 4시간 반인가 정도 네네. 걸리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물론 거기 유명한 눈 대목이라고 소위 네. 부르는 그 대목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다 읽어보면서 픽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얘기에 맞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문맥들을 제가 바꾼 거죠. 네. 근데 토시 하나 바꾼 건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위치라든가 시간대 같은 거를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눈 대목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연기하는 방식이라든가 부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그 불러지는 극적인 문맥 같은 거를 제 네. 식으로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의 그런 그 기본적인 스토리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딸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서 희생을 하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의 스토리는 남아서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의 관심은 신봉사가 과연 원래 이제 심청전에서는 눈을 한동안 못 뜨다가 네. 그 뺑덕어미라는 그 어미한테 이제 버림을 받고 황성에서 그 용궁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딸의 초대로 네네. 황성의 네, 맹인 잔치에. 잔치 네네. 3,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딸을 제외하고 눈을 그때, 뜨고 네. 그리고 거기 왔던 3,000명의 모든 맹인도 같이 눈을 뜨고 모두 아.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기본 스토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인당수에 빠지는 데까지는 거의 고전 스토리로 그대로 갔어요. 네. 거의. 네. 물론 많은 것을 빼고 예. 재배치하고 문맥을 바꾸고 제가 그야말로 이제 영화를 찍듯이 새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스토리는 따라갈 수가 있죠, 관객들은. 그런데 이제 인터미션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신봉사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도 신봉사를 굉장히 무해하고 네. 좀 나약하지만 착한 그렇죠. 눈먼 아버지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또 그 신봉사 나중에 사실 제가 미스한 게 신봉사는 누구인가를 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관객들이. 아, 근데 네. 인터미션 때까지 그걸 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네. 네.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신봉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네. 딸을 팔아먹은 다음에 그 뺑덕 어미와 다시 살면서 네. 그가 겪게 되는 감정의 과정들. 어린 딸을 찬물에 네. 그렇게 외롭게 죽게 한 다음에 과연 이 남자는 행복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본질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무엇인가요가 참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 네, 네.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맞아요. 질문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막에서 어쨌든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대부분 심청에 빠져가지고 너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용궁에 갔더니 맞아요. 심청이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어주고 죽은 네, 어머니도 네. 만나게 아, 해주고 네. 막 온갖 소원을 다 들어주고 거대한 연꽃에 넣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띄워서 네, 올라가게 하고 또 그때 또 때마침 걔를 말견해가지고 또 거기 황제에게 또 그쵸. 진상을 하고 그 황제는 또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걔한테 사랑에 탁 빠져가지고 또 금방 왕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모든 게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권선징악의 예. 대표적인 그런 결말이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넌 죽으면 뭐 부활한다. 네. 그런 그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 모든 세계 동화의 패턴이기도 한데 네. 저는 그 동화가 우리가 동화에 대한 니즈가 있죠.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심청 같은 그런 희생자를 보낸 또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 그죠. 죄책감이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궁이라는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의 죄책감도 좀 잠재우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네. 착하게 좀. 살면은 좀 나중에는 복이 온다. 네. 계속 스스로 이렇게 뭔가 위로하고 세뇌받고 네. 그러니까 네. 위로받고 그러고 네. 싶은데 이게 과연 현실이 그랬을까?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궁은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네. 무대에서 용궁을 구현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궁 씨는 다 커트를 해버렸어요. 아예 없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청이 죽은 다음에 현실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딸을 보내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그 돈을 벌었으니까 일단 공양미 300석이 요즘 돈으로 1억이 넘더라고요. 네.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환산을 해보니까. 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팔자가 핀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자기의 그 과오와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당연히 없는 건데 뭐 네. 어쩌면은 저는 사람들이 동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정말. 네. 그렇지만 꼭 저는 무대에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싶었어요. 네. 제가 제일 공감하고 제일 현실적으로 느꼈던 인물이 신봉사거든요. 아. 저는 저도 딸이고 여자고 그렇지만 저는 심청이라는 존재하고는 전혀 동일시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딸이라는 동일시 할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저 네. 신봉사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나중에 뒤늦게 후회를 하거든요. 네. 엄청 후회를 하게 되죠. 그게 개안을 하고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거는 진짜 이 의학적으로 눈을 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는 네. 그 은유로서 저는 사용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크나큰 잘못을 짓잖아요. 그래서 네. 그 깨달았을 때 또 그 아픔과 비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막은 이제 아마 평소 심청전을 아시는 분에게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스토리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막은 진짜 신봉사가 주인공 같다는 느낌이 처음 맥락의 전반부는. 네.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오페라도 사실 요즘 오페라를 새롭게 연출을 한다 그러면 가사를 바꾸진 않아요. 음악 바꾸진 않고 그대로 놓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 바꾸고 그런 설정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탄생하고 그러는데 그 원래 오페라 연출하시지만 딱 그 현대 오페라 연출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라고 느꼈고요. 그 판소리의 그런 중요한 대목에 전혀 손을 안 대셨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는 완전 옛날 거예요. 예. 근데 상황은 달라진 거죠. 예. 그게 약간 오페라를 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현대 오페라 연출 방식이라고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그걸 소위 그 레지테아터라는 네, 그 개념이 레지테아터. 있는데 그런데 그 일 방식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에요. 사실은. 오래됐죠. 요즘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걸 시작한 게 벌써 한 70년쯤은 됐을 네, 거예요. 네. 그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점점 그거 의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고전을 대하는 방식이 네. 어쩌면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또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굳이 현대 오페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고전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우린 지금 21세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19세기가 됐든지 18세기가 됐든지 과거의 작품을 우리가 한다는 게 그게 과연 그 당시에 사람이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만 있을 뿐인데 네. 그 당시의 감성을 이럴 것이라고 우리는 상정할 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뭐 옛날에 그랬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요즘 우리가 만든 한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이라는 우리의 추측이 그렇죠. 맞는 네. 걸 알 수 그렇죠. 없고. 네, 알 그래서 수 저는 없죠. 제일 저에게 설득력 있는 방법은 지금 나의 시선으로서 고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읽히는가. 그 저는 저에게는 유일한 작업 방식인 거예요. 네, 다른 네. 거는 가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전의 힘을 일단 믿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토시 하나도 안 바꿨지만 거기서 숨어져 있는 많은 맥락들과 많은 그 디멘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새로운 네. 거를 창조를 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면 재창조 네, 네. 정도, 재해석, 재창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게 고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고전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고전과의 대화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고전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전을 네. 받아서 그거를 그랬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그냥 비스무리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고전을 만날 때 살아있는 존재처럼 만나서 나랑 한번 대화를 해보자.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거 질문하고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다르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청 또한 제가 했던 작업 방법을 버리고 새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제 작업 방식이자 제 존재 방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 대신 한 가지 오페라고 달았던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극본을 쓸 때
이제 눈대목을 스스로 혼자 골랐거든요. 자신은 네. 없지만. 네. 근데 잘 고르셨다고 김성녀 전 감독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단어들을 모르겠더라고요. 아,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자막을 읽으셔도 네, 이해가 맞아요. 안 되는 구어들, 막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되는 단어들 네, 네. 지금 현재 전혀 안 사용되는. 저는 이제 주석을 읽느라고 리서치할 네. 때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전 작업이 제일 컸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런 가사를 좀 바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전혀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고전의 힘도 믿고 저는 그 옛날 말들 찾아내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예쁘다는 게 아니라 그 힘과 네. 그 비밀이 막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문이 네, 닫힌 네. 성처럼 네. 막 그걸 파헤쳐보고 싶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고전의 포스죠. 네. 그래서 또 고어의 또 그 멋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아. 특히나 한국어가 안 들리는 외국에서 제가 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쓸 때 여름이었는데 딱 1년 거의 1년 전인데 그걸 내가 쓰면서도 이걸 내가 토시나 건드리고 싶지 않다. 아, 너무 그러셨구나. 막 네. 뭐라 소중한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미장센은 내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아. 거기서 어떤 포텐이 터지는지 볼까? 네, 그러면서 네. 스스로 혼자 많이 재밌었어요. 보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김준수 씨가 신봉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원래 판소리에서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딸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게 똑같은 판소리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네. 그냥 내가 300석을 하면은 눈이 떠진다고 네. 하더라. 그 얘기를 딸한테 전하는데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야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어 이러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어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을 대사 자체는 토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근데 김준수 씨가 그걸 하는데 나중에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놈 새끼는 뭐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자기 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이 생각이 보는 네, 입장에서 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그냥 전래동화나 뭐 이런 거 봤으면 아휴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 말 듣고 막 딸이 막 또 고민하고 막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쓱 넘어갔을 건데 거기서 쟤는 진짜 사람이 좀 왜 저러냐 딸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나.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전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공양미 상보서 덜컥 내가 먹문사에다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내가 안진뱅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받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심청은 울고 서로 그죠. 붙잡고 울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팔려가요. 그냥. 근데 저 그거 보고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을 좀 시켜봐야겠다. 그죠. 네. 딱 반복하신 게 네. 저 그 느낌이 확 그리고 김준수 씨가 연기를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확 왔어요. 소화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어조를. 그리고 장승삭 부인이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양딸로 삼는다고 할 때도 그것도 반복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훅 지나가는 부분이 다음에 다른 액션을 동기를 주게 되잖아요. 네. 이어지는 건데 그 이음선들이 저는 분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그런 대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다음 장면이 나와도 설득력이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신봉사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나 어떻게 내가 빚을 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딸이 어머 아버지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를 기다리는데 답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나중에는 막 엄청 강압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런 느낌. 막 걔를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딸인데 감히 안 도와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자 화를 내고. 그래서 걔는 더 침묵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심청하게 침묵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감정이 올라가는 거죠. 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두 번 반복하는 게 있는데 이막에서는 이제 딸의 추월만정 아시죠? 추월만정이 원래 이제
원래는 네. 심청이 이제 황후가 황후가 돼서. 돼가지고 막 네. 보석을 치렁치렁 달고 네. 맞아요. 비단 옷을 입고 부자가 돼가지고 네. 궁전에서 산후주렴을 네. 막 차려입고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막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네. 편지를 썼는데 눈물이 나서 막 그 붓이 눈물이 막 번져가지고 수묵화가 됐다는 네, 거야. 네. 막 밖에는 기러기가 맞아요, 나고 맞아요. 가을 달이 막 피어났는데 막. 근데 그걸 읽는데 저는 음악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 네. 진양조에다가 네. 이게 이럴 리가 없지. 이럴 리가 없지. 근데 의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쩌면은 딸을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딸이 없고 이제 공공에 처하게 되잖아요. 점점점. 네. 뺑덕도 버리고 가버리고 그렇죠. 결국은 너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극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래. 신봉사가 어쩌면은 내 딸이 부자가 돼가지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를 그리워할 거야. 라고 하는 아빠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자기가 불편하니까. 내 딸이 나 때문에 죽었던 그렇죠. 건 너무 네네네. 힘드니까 맞아요. 어떻게 구원됐을 거야. 네. 어떻게 잘 살아남을 살수 거야. 있을 아주 잘 살 수 거야. 있을 거야. 네. 그러면서 들으면은 또 막 그런데 나를 얘가 너 그리워하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 정말 가증스러운 눈물인데 그 순간에는 또 그는 또 슬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감정 자체는 그쵸. 진실인 감정 거죠. 자체는 진실이에요. 네, 근데 네, 상황 자체는 그렇지가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우리 소리꾼들이 기가 막힌 게 준수 씨도 그렇고 유태평양 씨 한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각자 그걸 못 결혼 봤어요. 너무 다른데 네. 너무들 다 강렬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디렉션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애가 없는 딸 방에 가가지고 네, 걔 네. 옷만 걸려 있고 신발만 남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자주 사용하던 라디오를 네. 딱 들고 버튼을 누르면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걸 들고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장면인 거예요. 근데 네. 리허설 할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준수 씨가 정말 기가 막힌 메서드 액터인 거예요. 네.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눈물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리허설 무대는 가까우니까 보이잖아요. 네. 지금 좀 그나마 디스턴스가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니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잖아. 라디오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정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걸 보고 있는데 막 흡입력이 맞아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카메라 네. 찍는 제 카메라맨이 그걸 찍고 있다가 걔가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 눈물이 번져가지고 카메라가 안 보이는 그리고 제 옆에 앉았던 독일 스태프들 다 울고 완전 통곡의 장으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와 연기와 이게 그냥 확 와닿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참 제가 확신했던 게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생각을 한 게 왜냐면은 이게 저는 한국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네. 노래 방식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제 그렇죠. 스태프들이 저하고 네. 뭐 기나긴 동안 오페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제 스타일을 알긴 알지만 이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오페라 할 때보다 이번 심청을 하면서 저는 제 스태프들의 눈물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뭔가를 건드리나 봐요, 네. 진짜. 그래서 그 판소리의 그 살을 파고드는 네. 그 네. 노래 방식도 그렇고 또 이 스토리의 그 깊이와 잔혹함 네, 그런 잔혹하죠. 것들도 그렇고 네. 모두에게 너무 막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아주 뜨끈뜨끈한 여름이었어요, 진짜 여러모로. 네. 처음 한국에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경험이었겠어. 그리고 또 네.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럼 일막은 또 심청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나빠 사람들이 그냥 다 나빠. 그렇죠. 그 네. 도화동 사람들. 네, 다 너무 싫어요. 아니 진짜. 다 눈이 붓게 못 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따라가는데요. 근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도 그래요. 네, 울기만 하지 어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뛰어나가서 걔를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승상댁 부인도 마찬가지고 뭐 내 딸처럼 여긴다고 하더니 저 아줌마는 도대체 뭐야? 그 집 아들은 또 모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저 김성녀 감독님이 너무 흥분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침 옆자리에 앉아서 보셨어요. 이 김성녀 전 창극단 감독님이잖아요. 이분이 딱 일막 끝나고 근데 저 승상댁의 새 아들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가사 중에 새 아들이 있다는 게
나와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 새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하거나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말로만 있는 건데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있고 이제 뭐 승상 부인은 그 초롱불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멋있는 고서를 들고 앉아서 고서를 읽고 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참 외롭다. 네가 내 수양딸을 해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 새 아들? 거기서 저는 꽂힌 거예요. 아들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그 전에 전혀 생각되지 않았던.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새 아들을 창조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상조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저는 고전을 한 톨도 빼지 않고 정독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3명이나 있는데 딸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왜 본인도 딸이었으면서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들 많죠. 이거는 동서양을 떠나서 본인의 예전을 잊고 아들을 많이 편애하십니다. 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엄마의 초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셔서 심청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방관자이자 나약자에다가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근데 그런 아빠가 하나씩 있거나 삼촌이 있거나 누가 있어요. 문제를 꼭 일으켜 어딘다가 빚을 지고 오고 300석을 약속을 하고 무책임하게 그런 집이 있어요. 어디 가서 더 맞아. 그러니까 그걸 또 설거지를 해야 되는 또 자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게 딸이더라고요. 딸이에요. 여자들이. 아버지가 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뺑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옆집에는 숭상부인인데 너무 고귀하시고 뭐 인자하시다고 그러는데 아들만 너무 내 아들만 좋아하고 자기들 아들이 정말 못돼 처먹어가지고 심청을 정말 그냥 장난감처럼 부리는데도 못 보시잖아요. 고서에 빠지셔가지고 그렇죠. 책 읽으시라고. 옆에 강아지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도화동 사람들은 또 우리 불쌍한 심청 우리가 모두 너를 울면서 보내마 이러는데 보내요 또 왜 보내? 그러니까. 붙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 오니까 또 비는 안 맞으려고 우산을 또 써요. 맞아요. 걔는 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 심청의 그 외롭고 곤궁하고 정말 희생적인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더 첨예하게 극단화시켰죠. 근데 예술은 모든 것을 극단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더 명징하게 보이잖아요. 캐릭터도 보이고 상황도 극적 상황도 또 뾰족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또 많은 인물들을 제가 극대화시켰어요. 근데 또 빠질 때 보면 또 왜 새색 씨가 입는 그 한복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보셨구나. 저는 그걸 더 잔인하게 그걸 입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약간 교복을 연상시키는 블라우스와 그 스커트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발레리나 신발 신고 어떻게 보면 그 니삭스 신고 그러니까 여학생 지금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중2 여학생이라고 그런 하죠. 느낌을 딱 받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죽어야 되는 거는 약간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효녀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그 당시 의상을 입혀야겠다. 그러니까 그 의상이 그 당시의 이데올로지라든가 딸의 역할 그걸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한복이더라고요. 연출 카르멘이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BJ 카르멘 있잖아요. 카르멘 할 때 저는 이제 그냥 많은 다른 의상들 현대식으로 입고 나서 한 다음에 죽을 때 돈 호세에서 죽음을 당할 때 플라멩고 옷을 입어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까르마니로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주인공이 그 많은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클리셰로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청에 대한 클리셰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복을 입혀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막에는 다시 그걸 벗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의상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그냥 1막은 정말 분노가 아니 우리 착한 청이를 왜 저렇게 다 세상에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여주인공이 고통과 핍박에 극대화할수록 관객의 감정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주인공을 저는 제가 아주 괴롭힙니다. 그 의도대로 아주 잘 저의 가스라이팅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알렉산드로 듀마가 트라비아타 그 원작 동백고다가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최고의 당시의 희곡 작가였죠. 네 여주인공을
괴롭혀라. 그러면 관객은 행복할 것이다. 맞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심청도 많이 괴롭혔죠. 그러니까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 이렇게 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또 각자가 아니라 그냥 공모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하나만 두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의식적인 공모는 아니에요. 아닐지라도,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한 범죄 집단은 아닌데 그 도하동이라는 어쩌면 지금하고 또 대치될 수도 있는 사회죠. 어떤 사회가 어떤 약자를 방치하는. 그죠. 방치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초상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것을 단지 무대에 보니까 더 확대돼서 보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그런 이면이 있어요. 사실 거기 보면은 애기 키울 때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 신봉사가 애를 어릴 때 이러다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집어 던지죠.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나가 썩 죽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건 되게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지만 사실 애 키울 때 힘들잖아. 진짜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가족들 사이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가족 사랑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되게.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저게 암만 효가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희생을 하도록 하고 저게 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범 사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저는 그 수가 원작 있나. 읽을 때 너무 분노했던 게 그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인데 심청이 이제 뱃사람을 따라서 가잖아. 인당수로 그 어린애가 차디찬 받아서 그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얘는 익사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울고 나서 하는 게 뭐 비석을 세워요. 여기 효녀 난다 이래가지고 열려문 세우듯이 효녀문을 세워 비석을. 아니 돌덩어리가 되는 게 좋은가?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정말 잔혹하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또 더 잔혹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진짜 못할 일이었는지를 보여줘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전 그 비석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녀의 초상화라는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승상댁 부인이 내가 300석을 대신 줄 테니까 선인들과 해약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심청은 또 감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것도 빚인데 받으면 또 탕감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 계약이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당장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네 초상화를 그리마. 진짜 도와줄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애 초상화는 또 왜 그리는지 그려놓고 또 너무 예쁘다고 칭찬이 늘어지는 거예요. 너 심청이가 둘이 됐네 이러면서 너는 가도 돼 이런 느낌. 나는 그림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일 미운 게 사실은 승상부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막 너무 힘들어 죽었는데 막 거기다가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들만 지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들들의 나쁜 모습보다 그 아들들을 투영해서 그 엄마의 모습, 아들만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 엄마들, 옛날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뺑덕은 어떤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뺑덕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뺑덕의 해석이 정말 달랐다 이번에. 이 사람이 노래를 거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장면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부분이 딱 4마디밖에 없어요. 그랬나요? 네, 뱃사람한테 따라갈 때 그냥 합창을 이끌을 때 한번 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은 3중창이나 2중창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좀 해학적인 그런 시골 안악? 단지 식탐 많고 근데 좀 웃기는데 점 하나 딱 찍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심청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 대신 그녀가 많은 노래를 하면은 비밀이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노래를 안 하고 대사도 별로 없는데 거의 모든 장면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관찰자이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극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아주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조연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중에 뺑덕은 나의 페르소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녀가 어떻게 보면 제 시선이거든요. 제 시선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저는 카메라도 있지만 심청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수동적으로 방치하면서 그걸 네, 아주 네. 차갑게 관찰하고 있어요. 네. 많이 또 그 나오더라고요.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이소연 네, 씨가. 네. 힘든 역할이죠. 네. 소리꾼들에게 소리하지 않고 무대에서 서가지고 그 정도의 근데 에너지를 존재감이 계속 네.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너무 그러게요. 감사해요. 그분이 네.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보면은 뺑덕이 그 저기 화주 몽운사 화주승하고도 짠 거 같이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저는 네. 저는 많은 수축의 가능성을 네, 주고 네. 싶었어요. 네. 둘이 짠 건가? 네. 아닌가? 그러면서 퀘스천마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할 그렇죠. 얘기가 많아지죠. 맞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른 문제를 또 꺼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대답을 안 드리고 추측에 많은 단서들, 떡밥을 네, 네. 던지는 걸로. 그러니까 떡밥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떡밥 회수는 각자 하시는 걸로. 그쵸. 사실 이건 뭐예요라고 해서 그거를 연출한 사람이 전부 다 얘기를 해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무대에 연출을 안 하고 그냥 편말을 들고 나가서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굳이 제가 그걸 미장센이나 네, 그죠? 네, 그런 극의 네. 요소들 뭐 제가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을 쓸 필요가 네, 없어요. 네. 말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한 가지 답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그럴 수도 있고. 예, 저는 이렇게 볼 추측의 수도 가능성. 있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각자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든 풍경을 보든 각자만의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는 이렇게 봤니? 나는 이렇게 봤어. 네. 그게 재미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뺑덕이 저 여자는 그래도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맞아요. 상황을 딱 판단을 해요. 예. 이용할 때는 딱 이용해 먹고 아니다 싶으면 딱. 아니다 그러니까 싶으면 굉장한 생존자.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심청이 극장을 떠나버리잖아요. 네, 나는 네.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없어. 네, 그러면서 네.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행복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미지의 네. 세계죠. 미지의 미래이고 거길 향해서 떠나잖아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다 보는 사람은 뺑덕이에요. 뺑덕이. 유일하게. 뺑덕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는 딴 세계로 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있을 곳은 이런 힘든 정말 팍팍하고 이기적인 세계밖에 없어. 그건 또 뺑덕의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녀는 그 사회의 엄청난 일원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걸어갈 때 어깨가 축 처져 보세요. 한 번 했어. 제가 이소연 씨한테. 이 현실밖에 없는 유일한 현실.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현실. 근데 어쩌면 네. 심청은 다른 세계로 떠나서 다른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능성 어쨌든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의지와 가능성. 근데 그녀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심청이 나가서 살다가 10년 뒤에 뺑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 그 말에 제가 스스로 납득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뺑덕이 10년 전에 그렇게 네. 살다가 생존해서 네, 생존력을 네. 배운 그런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연꽃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연꽃은 심청하면 떠오르는 꽃이니까 사용은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생각은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그 연꽃이 그들의 상징이랄까? 그들의 은유적인 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그 네. 70명의 소녀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무대 네.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다 연꽃을 들고 네, 있죠. 네. 전 그 아이들이 연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 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많은 방법으로. 네. 이제 그 꽃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아마 어쩌면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 좀 계속되고 있는 어떤 그런 약자의 희생이나 그런 거 뭔가 진혼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네. 제가 세상에 막 이름 없이 무수히 죽어간 약자들에게 바치는 네. 진혼곡이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약자들이 대부분 딸들이었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보호도 없고 네. 제일 먼저 희생되고 네.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네. 지금으로 보면은 뭐 딸뿐만이 아니라 그쵸. 사회에 많은 약자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을 다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대신 이제 끝에서는 제가 진원을 다 올린 다음에는 네. 어떻게 보면 또 제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죽어간. 네, 그러고 네. 나서는 그 대신
거기서 깨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극장을 박차고 나가죠. 심청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심청도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희생자로서 강요당한 삶에서 깨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청도 어떻게 보면 맹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망갈 수 없는 그 약자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나는 아버지들의 소망을 무조건 들어드려야 돼 하는 또 강박과 네. 또 어쩔 그런 수 맹목, 없이 나는 어쩔 수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럼요. 없어라고 그건 먼저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런 강요도 있겠죠. 네, 효는 네. 좋은 거야. 네. 그럼 이렇게 그죠. 따라가야 되는 또 그 착한 아이들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깨어나는 그러니까 심청도 개안을 하는 거죠. 개안을 하더니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개안을 하면 담배를 펴야지. 개안 후에 담배가 최고의 맛인데요. 아니 눈을 감고 뜨면 연기가 안 보이거든. 그죠. 담배에 먹은 연기인데요. 근데 약자의 그 무수한 약자들이랑 연결해서 제가 정말 범피 중류는 네. 누구다 단 좋아하는 네. 정말 엄청난 눈대목이긴 한데 네. 제가 그걸 한 100번을 들었을 거예요. 100번도 넘을 거야 아마 극본 쓸 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가사만 듣고 가락을 들으면은 뭔가 풍류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학대받았던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요? 정말 사연이 많아요. 네. 죽는 방식도 너무 다양하더라고. 근데 그들이 그 인당수를 향해서 배가 떠날 때 그들이 네. 다 일어나가지고 저기 네. 가는 심소저야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이렇게 죽었다. 나는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 심청의 동료들인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희생의 동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자기들의 불행에 대해서. 네. 그래서 범피 종류가 이 정말 유명한 이유도 있지만은 음악적인 것보다 이 작품의 심장이구나. 이 얘기였구나. 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그 5장에서 범피 종류가 나올 때 여자 비명 소리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범피 종류가 딱 이어지는데 근데 일단은 풍류가 아니라는 걸 저는 대못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거기서 심청뿐만이 아니라 네. 그 동료 여인들이 다 눈을 묶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때 전부 다 노래를 같이 해요. 네. 안 들리죠. 근데 범피 종류를 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그 김미진 소리꾼 선생님의 소리 하나예요. 근데 다 그들의 말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소리 없는 존재들이니까. 네. 네. 심청이 빠지는 장면을 이막에서 다시 한번 그쵸.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예, 저는 그것이 제일 먼저였어요. 아, 그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그거는 이 작품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 아이의 죽음. 근데 이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방치된 죽음이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읽혀지는 거는 한 번 더 봐야 된다. 더군다나 그걸 신봉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시선으로. 네. 원작에서는 걔가 빠질 때 선원들과만 같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걸 못 보거든요. 그죠. 망망대해에서 빠지니까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네. 배를 탄 순간부터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이 보이게 되면서부터 딸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되는 자기 눈앞에서 딸이 그런 죽음을 당할 때 어떤 것일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신봉사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기도 하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서 다시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정말 오이디푸스처럼 눈을 파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한 네. 그 자책 죄책감 그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개안이 아니겠어요? 네. 그게 깨달음이고 자기 잘못을 그죠. 보자. 물론 그걸 깨닫고 나서 뭐 당장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신봉사가 천사가 된다 그런 환상은 없어요. 네. 또 한 3일 동안 힘들어하다가 또 뺑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인생은 지속되니까. 네. 다행히도 인생은 그러니까 공연은 정 좋은 게 커튼이 내려가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근데 그쵸. 인생은 커튼이 네.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이 안 내려가서 네. 다음 일상이 또 계속 계속되고 해야 되는. 또 네. 망각해요. 자기 네. 잘못을. 네. 그 다시 또 봉사가 됩니다. 근데 또 잘못을 하고 또 개안을 하고 네. 연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왜 맹인 잔치에 엄청 많은 맹인들이 나오는데 그 약간 섬뜩했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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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미장센적으로는 맹인들의, 조명도 그렇고 그분들이 눈뜬 장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뜬
여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단순한 기법인데도 조명과 함께 그거를 라이브 카메라로 하면은 극대화되거든요. 그게 약간 저의 트릭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기괴함과 그 끔찍함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있구나. 저는 그 잔치가 그 심청이 황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의 작품 속에서는 그죠? 용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긴 모여요. 거기 경비병 2명이 이제 맹인을 모아요. 맞아요. 누가 잔치를 해준다고 모아라.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잔치를 한다니까 오는데 들어와 보니까 거기가 이제 얼음이 언 바닥 강가인 거예요. 그리고 눈은 안 보이고 춥기만 춥고 케이크도 없고. 그래서 눈이 확 떠보니까는 우리가 애를 하나 죽였구나. 그게 이제 잔치.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우리 그 도화동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도화동은 세계의 축소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근데 도화동은 이렇게 예쁜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그 관광 상품 샵에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온갖 그죠? 온갖 인간 군상들이 있고, 욕망이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약자를 방치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막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그 전에 다른 결말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뭐였어요? 그거 여쭤봐도 돼요?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죠. 그렇구나. 궁금해서. 저는 한 5개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전 항상 모든 작품 할 때 결말을 안 내놓고 한 옵션을 몇 개를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리허설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주가 꿰어져 가가지고 스스로 결말이 나와요. 대부분 그걸 믿거든요. 저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로등과 그 아버지 눈앞에서 딸이 죽음을 맞는 것을 만든다는 건 확실했어요. 구상이. 처음부터. 그랬는데 걔가 거기서 과연 죽을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건 안 정해놓고 몇 가지 옵션만 갖고 온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꾸리에 맡겨놓고 이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어떤 그 뭐랄까 감각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 정도 옵션을 하다가 결국은 낙점을 했어요. 근데 또 다음에 하게 되면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 나가는 결말이요. 그것도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굉장히 담배 피는 표정이. 우리 소리꾼들이. 저는 참 놀란 게 이거는 제가 오페라 가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소리꾼들의 연기가 저는 창극단원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저 이번에 반했어요. 저는 리허설 할 때 너무나 이제 물론 이게 처음 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이게 오페라보다는 일이 많아요. 음악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이 안 가는 게 없거든요. 당연히 카메라 씬들은 제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야 돼요. 미리. 그냥 우연히 찍히는 게 아니죠. 이제 아래 위로 막 다 조합이 되고 모든 미장센과 맞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톱니바퀴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 틀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 연기하고 리허설 할 때만은 세상 피곤한지를 모르고 피곤을 잊게 하는 그런 집중도 있고 강렬한 연기들을 선사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진짜.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그때만은 피곤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쩜 제 말을 스펀지처럼 쏙 받아들여가지고 디렉션 주면은 뿜어내는데 그때는 뭐 황홀함이다. 이런 황홀함이 없더라고요. 그럼 심청이 그렇게 나가버린 거는 행복한 결말인가요? 그거는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행복이라는 것보다 그녀에게 이제 선택권을 맡기는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전에서는 심청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걔한테 효녀이기를 강요했죠. 어떻게 보면은요. 무의식적으로. 그 도화동 사람들이 너는 효녀다 하니까 효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진 아이들이 꼭 그래요. 또 장녀들, K 장녀들 집안 책임 다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를 행복하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이 심청이 어쨌든 그런 사회의 억압과 요구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 길을 한번 스스로 찾아가 보는. 그래서 이제 뭐 어쩌면 산 넘어 3일 수도 있죠. 나가면 또 그런 사회가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나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녀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열려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뺑덕이 것처럼 될 수도 진짜 있죠. 뺑덕이 10년 될 수도 뒤에 있고. 뺑덕이 될 수 있고 또 20년 뒤에는 승상 부인이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단지 원하던 거지 않았던 거는 걔가 용왕님의 선물을 받아서 땅에 올라와서 네, 네. 황후가 돼가지고 그 남편의 힘으로 그죠 아버지를 찾고 네, 네. 부자로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건 싫었어요. 자기 힘이 아닌 뭔가에 그죠. 기대가지고 네,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21세기의 심청은 자기가 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오는 불행도 스스로 감당하면 그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 관객과의 대화를 막공 끝나고 해서 전 너무 재밌었던 게 아 그래요? 최고의 대답이 나왔어. 김우정 뭐라고? 씨 소리꾼 우리 네. 심청했던 네. 어떤 관객분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불쌍한 심청들이 있다. 너무 잘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고 힘든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죠. 근데 네. 우정 씨가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네. 눈에 네. 약간 멘붕의 표정인 거예요. 네. 제가 생각난 거 그대로 말해. 제가 계속 말했어. 네. 그러니까 필터링 하지 마. 네. 그 눈에 대답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네. 뭔지 느꼈어요. 네. 너무 잘 인지 아니고 딱 하면 딱 아니까.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더라고. 최고의 대답이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켜주고 나서 인당수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청들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행복하든 불행하든 본인이 감당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막 그러니까 돌봐준다고 누가 와서 그러면 그거에 저항할 수도 있고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도 했으면 네. 좋겠고. 네. 그리고 힘들 때는 물론 또 어디 가서 기댈 수도 있어야겠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결정은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각 장으로 나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게 판소리가 극으로 쭉 이어가면은 이게 정말 흐름이 너무 길어요. 호흡이 네, 정말 네. 길죠. 네. 대서사인데 이 공연은 또 묘미가 긴장감과 쫄깃쫄깃함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 앉아있더라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음. 그러려면은 장을 나눠서 중간중간 호흡을 끊고 네. 그다음에 좀 쉬고 다시 들어가고 결말을 또 맺고 작은 그러면서 또 가고 이러면은 리듬감이 생겨요. 공연 네. 자체에. 네. 그걸 주면은 저 짧게 느껴지고 집중도 네. 잘 되고 또 장이 끝나서 북소리가 나올 때 좀 쉴 수도 있고 음악을 네. 들으면서 맞는 이미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걸 소화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북소리라는 특성이 굉장히 우리 심장을 막 강타하는 소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또 높일 수도 있죠. 다른 의미에서 네. 눈은 쉬게 하되 음악의 흐름은 계속 네. 가고 있고 동시에 이 공연의 엔진이에요. 음. 기관차가 나가듯이 끌고 네. 가는 근데 엔진이 따뜻할 때도 있고 또 차가울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이 그 장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딱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할 때 서양 악기가 대목대목을 연결하는 네, 브릿지 네, 역할을 좀 네. 많이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극의 분위기와 극의 온도를 네, 이렇게 네. 보여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국악기도 나와요. 어떨 그렇죠. 부분은 같이 국악기도 오버랩되기도 있었죠. 하고 네, 따로 하기도 네. 하고 어떨 때 마지막 구장에는 모든 악기들이 같이 네. 합주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양 악기도 하고 음. 수성 악기도 하고 뭐 네. 노래도 나오고 마지막 구장은 제가 아주 소리가 볼륨이 크고 압도적이길 원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쓰자. 음.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페라에서 그 앙상블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합창부 네. 나오고 모든 솔리스트가 네.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뚜띠 나와서 포르티시모 하는 그런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는데 현악기만 사용했어요. 현악기 10대인데 컨트라베이스 2대, 첼로 2대, 바이올린 4개, 비올라 2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마다 성격을 다르게 네. 뭐 장단이 아니라 리듬감 다르고 어떨 때는 이제 작게 크게 그리고 뭐 속도감도 다르게 하고 네. 그런 음악적인 어떤 장과 장 사이는 어떻게 하고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도 처음부터 다 구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제가 상상한 느낌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또 리허설에 들어가면은 다른 현실이에요. 이건 이제 네. 제 쓴 대본은 이론이고 이론과 실제가 거기서 극명하게 괴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온도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음악의 컬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갔는데 물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30초 정도 음악이 필요하다. 네. 여기는 뭐 45초다. 여기는 1분 정도 필요하다. 여기는 오버랩이 될 거다. 그걸 제가 다 정했어요. 초시계를 뭐, 놓고 정했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작곡가 하시는 분에게 네. 요만큼의 길이에 어떤 종류의 어떤 느낌의 현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해서 주시고. 그러면 거의 그 원래 판소리 그대로 쓰셨는데 작창을 새로 한 게 있나요? 작창이라는 의미에서는 안 하고요. 없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작창은 아니고 그 대신 한승석 선생님이 네. 그 대목에 대한 감이 너무 좋으세요. 네. 딱 보시면은 금방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거를 같이 많이 저하고 나눠주셨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듣고 선생님 여기는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셔가지고 또 음악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저한테 피드백 주시고. 네.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 이게 정말 파트너적인 관계가 이런 거구나. 네. 제가 오페라 할 때 지휘자들하고 하던 작업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는 서로 자기 각자 영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약간 조율을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정도로 협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같이 동지적인 의미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반주 너무 좋잖아요. 네. 그거 네.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병희 아나운서도 표가 없어서 못 봤다고 하는데 예. 다시 하나요? 그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국립극장의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빠듯하고 빡빡하고 네. 한 1년 전부터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이제 시즌에 다시 그거는 제가 앵콜을 하지 결정할 수 않을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극장의 사정에 따라서 뭐 다시 하면은 뭐 저는 언제든지 네. 너무 좋겠죠. 근데 보다가 나가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는 그거는 오페라 할 때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겪는다는 말이 그게 좀 나쁜 말인가? 네. 그럼 당연하죠. 아니 보다가 불편할 수 있고 상상한 것과 달아서 차라리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네. 나갈 권리가 모두에 있습니다. 네. 단지 시끄럽지만 않으면 돼요. 예의로 네. 그냥 딴 사람한테 방해만 안 나가시면 되게. 돼요. 그들의 네. 권리예요. 그게 네. 문을 제가 뭐 잠궈서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둬놓고 싶긴 했는데 열쇠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 모든 관객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좋아할 권리, 싫어할 권리, 거부할 권리, 중간에 네. 나갈 권리. 네. 문만 꽉 안 닫으시면 돼요. 네. 네. 심청을 시작으로 판소리 5바탕 다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하실 건가요? 그냥 하고 싶다고는 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저는 하고는 싶죠. 왜냐면은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그너의 네. 반지의 링 네. 그 반지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게 16시간 걸리는 4부작이잖아요. 네. 그거로서 촉발이 된 프로젝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게 이제 독일적인 설화의 바탕을 둔 정말 독일적이고 어쩌면 유럽적인 정체성이 아주 강한 서사 작품이고 대작이잖아요. 네. 거의 민족 설화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와 견줄 만한 오바탕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신청을 해보니까 그 바그너의 링을 능가할 만한 정말 대적할 만한 엄청난 서사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네. 길이 더 길어요. 거기는 4부작인데 여기는 5부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왜 독일 사람들 서사까지 했는데 나의 DNA가 원래 있는 네. 이곳에 네. 오바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이런 데까지 생각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 대작이고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세상에 없고 네. 만약에 오바탕이 저와 운명적으로 맞으면은 저에게 오겠죠. 네. 그건 저는 그 운명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심청을 일단 하셨는데 오바탕 중에 요 다음에 하고 싶은 건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사실은 네. 오바탕을 다 한 다음에 네. 이게 한 2, 3년이 걸리겠죠? 네, 그런 다 다음에 하려면? 마지막에 네. 일주일 내에 다 올리는 게 저 꿈이에요. 그 사이클을 그냥. 그러니까 오바탕 사이클로. 그냥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판소리의 축제. 네. 그러니까 창극의 축제. 판소리가 가진 이 서사가 이런 거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려면 한 방에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네. 일주일이 걸릴 건데. 네. 그래서 그 차례를 뭘로 올릴지는 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혼자서. 거예요? 혼자서라도. 첫째는 네. 형제의 난인 흥보가. 흥보가. 흥보가는 약간 라인의 황금 같은. 예. 그죠? 그렇죠. 네, 돈싸움하는 가족 얘기. 제일 우리에게 가까운 얘기고 좀 짧죠. 네.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좀 사랑 얘기가 필요해요. 춘향. 그러니까 또 춘향을 해야겠죠.
해야겠죠.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뭔가 겉모술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수악한 사회, 그죠? 그 찌질함이 섞인 그게 수군가예요. 수군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전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적벽가가 다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희생당하는 심청. 그 심청이 마지막 작품이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순서는 순서가 있어요. 다 있으시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음 작품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정해진 건 없지만 하게 된다면은 저는 춘향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다 이제 올릴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차례고 다음 작품에 이제 춘향이어야 될 것 같아요. 춘향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도리어 심청보다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심청의 이야기를 심청 이렇게 했듯이 춘향도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그 이야기의 이면을 한번 다 꺼내가지고 관객들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페라를 주로 연출하시다가 창극 심청이라고 안 하고 판소리 시어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장르에서 저는 정말 입문자이고 초짜인데 창극이라는 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판소리 2인 화자가 북 하나를 들고 부르는 그거를 나오는 인물을 이제 분화시켜가지고 여러 명이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악기도 좀 쓰고요. 그런데 그 대신 고전을 뭐 특별히 재해석하거나 그걸 이제 우리 현대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제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고전을 가지고 심청은 심청인데 또 판소리가 음악의 원류잖아요. 이 창극의 원류인 판소리에다가 저는 티어터라는 말이 전 세계에 통용하는 극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 영화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프랑스어가 됐든 거의 비슷하게 발음되는 말이고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공연극 음악으로 만든 극, 음악극이라는 의미에서 음악 대신 판소리를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편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전 창극과 좀 다른 게 음악적으로도 좀 살짝 다르고 또 스토리텔링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미장센은 저의 스타일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뭐 굳이 제가 다른 장르를 새로 개척하겠다 이런 이제 허영심보다는 저는 그 기본에 충실한 그 단어를 쓰고 싶었던 거죠. 판소리 그리고 극. 그래서 판소리 티어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해외 공연도 그때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계세요? 이것도 인연의 문제인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운명에 맡기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운명이 오면은 take a chance 해야죠. 외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상한 건 아니고 감사하게도 외국 관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매회 공연마다 제가 나갔는데 로비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요즘 또 SNS 시대라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까지 외국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요나가 사라져 있는데 어디 갔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건데 전부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했다며 막 그러면서 한국 가서 이런 거 했다며. 그러면서 막 그 돌아다니는 그런 짤들 뭐 아니면은 트레일러 같은 거 뭐 사진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페북에 올리니까 그걸 보고 막 전부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막 호기심이 발동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근데 저의 실험쥐들은 저의 스탭들이었어요. 되게 외국인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울었던 쥐들, 그 울었던 실험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연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걸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 극은 어디다 내놔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감이 들었어요. 이번에. 근데 아까 저기 영상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들고 무대 위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볼 수 없는 관객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뭐 표정이나 이런 걸 잡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무대가 너무 평면적이고 자리 위치에 따라서 그죠? 안 보이는 부분들도 많고 또 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캐릭터가 관객을 직관하고 서 있지 않고 뒤를 보고 서 있을 때라든가 여러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송출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너무 그러니까 의도랄까 의지가 강해요. 네. 이것저것 다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면적인 무대뿐만이 아니라 무대의 깊이라든가 무대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앵글 이런 것들을 네. 다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무대의 다면성을 좀 강조하고 동시에 또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그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네. 그들의 표정 연기라든가 감정도 더 극대화해서 네. 더 잘 보이게 만들고도 싶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카메라를 자주 써요. 근데 네. 이번에도 역시 썼는데 제가 사실 살짝 고민을 했어요. 판소리를 하는데 내가 카메라를 쓰는 게 맞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리꾼들의 그 오디션을 했었거든요. 4월 달에 한국에 와서. 근데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그 표정들이 네. 그 감정이랑 너무 절절하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제가 자주 쓰는 라이브 카메라를 썼어요. 네. 근데 네. 저는 만족해요. 네, 뭐 거기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킬 수는 없고 제가 확신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네. 좋아하는 거를 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좋아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죠. 그 그죠. 심청은 예전부터 좀 이렇게 약간 해보고 전혀 싶다. 전혀. 이것도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음. 저는 판소리는 해야겠다 싶었는데 네. 굳이 심청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선물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다가온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작품까지 다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만날 때보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왔는데 더 좋을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너무 품고 있었는데 만나니까 막상 실망이야. 이게 더 많거든요. 아, 맞아요. 네. 막상 하니까 그럴 수 너무 있죠.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지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는 게 좋은 것 어.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독일에서는 또 뭐 하세요? 예. 네. 이제 독일에 가면 이제 일단 좀 잠을 자야 되고요. 아, 네. 예, 잠을 잔 다음에 제가 프랑스 오페라 네. 까멜 수도회 네. 수녀들의 기도라는 거 아시죠? 네. 네. 프랑스에서 플랑크 음. 그 작품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것도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결이죠. 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준비하는 중이에요. 시작했어요. 네. 벌써 어디서 준비. 해요? 예, 제가 늘 일하는 만하임 만하임에서, 국립극장에서 네. 하게 네. 됐어요. 거기서는 네. 제가 주기적으로 작품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극장장하고 이번에는 뭘 할까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네. 어떨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율을 해나가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무조건 네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던져놨더라고요. 네. 그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거 참 좋은 네, 작품이다. 네, 이런 제 걸 건지 수 있죠. 모르고 네, 시작하니까 또 재밌을 수도 있죠. 네. 근데 한국에 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한 번인가 국립 음. 오페라단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네. 저는 네. 한 번 극장에서 봤는데 네. 음악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음. 이제 다시 프랑스어로. 네. 네. 범피 종류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페라도 또 보고 싶네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커튼콜 김수현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연출가 요나김 씨 모시고 재밌는 얘기, 재밌는 네, 심청 너무 이야기 재밌었어. 들어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